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직까지 지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터키에서 이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응축된 지진의 에너지가, 트리키에서 발생된 지진의 에너지가 또다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정하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코인 시장하고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먼저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이제 다 다르겠죠. 근데 자, 이 XRP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명확한 규제 안에 중심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놈이고 대물이다. XRP가 끝판왕이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걸 원해요. 확실한 거. 증거가 있고 명시되어 있는 확실한 문자적인 규제안에 관한 그런 소스나 자료를 보기를 원해요.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중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결정적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세력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자, 2015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관해서 2016년에 초반에 이런 거에 관해서 확신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시기에 딱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대중들이 명확한 논리적인 규제안이 문자로 나온 걸 확인했을 때는 이미 코인 시장은 이미 늦었다. 제가 먼저 그거를 전제에 깔고 뉴스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대중 혼란을 부추기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미국 연준 이사회가 회원은행 암호화폐 보유 원칙적 금지라고, 헤드라인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여파가 있는데 기사를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이 기사에 40%는 이미 넘어갔어. 40%는 여기에 이제 실효율을 눌러줬던데, 각 회원은행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암호화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예외적 허용할 수 있대요. 여기 근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연준은 미국에 총 12개의 지역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은행들은 각 지역 회원은행들을 관리하고 있다. 과연 연준에서 사서 모으고 있는 은행,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뿐일까? 네. 자, 그 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얘기는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도 이제 속임수가 있는데, 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대중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이 끝나는 기간, 처음으로 이제 스테이킹 끝나는 기간, 그럼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릴 거고 불안감이 조성돼서 결국엔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할 거다. 이것에 관해서, 자, 여기 기관 올 들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선호. 이러면은 이 뉴스를 딱 보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훨씬 좋겠구나, 이더리움보다. 일단 먼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여기 보면은 146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90%의 대중들은 이더리움에 관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뉴스가 그걸 또, 그리고 거기다가 미리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 리스크도 상대적인 이더리움 부진을 책찍질했다. 요 얘기,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덫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90% 정도 대중 심리가 이 기사에 관해서 동의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두바이 새로운 암호화 규칙에 따라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 그러면 여기 GCash가 들어갈 거고, 호라이젠이 들어갈 거예요. 코인데스크, 자, 코인데스크 제네시스 파산 사건 겪으면서 DCG에서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12월 달에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DCG는 파산할 거고,
뭐 베리실 버튼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나오겠지만 뭐 뒤통수를 전 분명히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모네로와 같은 그러면 얘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가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거 끝장이다. 프라이버시. 예? 예전서부터 이제 뭐 IMF도 그렇고 BIS도 그렇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좀 배제적인 입장을 되게 많이 취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웃긴 거는 또 CBDC에 또 이 기술이 또 채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JP모건, JPM,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 기술이 익명성 기술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래 어쨌건 그건 기정사실인데 일본과 같은 다른 관할권 규제 당국도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 금지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 연합도 추적성을 저해 토큰을 금지하는 방안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바이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응? 여기 유럽 연합도 EU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배제를 시키네. 토네이도 캐시도 그랬었고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코인은 망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말 같다 장난을 좀 친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참 재밌구나. 여기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어쨌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암호화폐에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있다. 작년 말에 12월에 그렇게 망한다던 이 바이낸스가 오히려 본인이 앞서가지고 전 세계 암호화폐 컨소시엄을 조직한다. 근데 이 컨소시엄을 조직하는데 거기에 규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획한 정통한 한 사람이 얘기했다. 이 컨소시엄이 규제에 관해서 앞장서서 다루기 위해서 이걸 조직을 한대요. 이러면 바이낸스가 전 세계 거래소에 거래량도 지금 80%가 넘는데 중심에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특히나 바이낸스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를 돌아서서 바이낸스를 옹호하거나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막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본 치아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점령당했을 때 어느 순간 점령당했을 때 이때도 누구 편 들었다가 누구 편 들었다가 이런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영상에다 히스토리가 남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바이낸스와 DCG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2023년 쭉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나. 근데 지금도 아마 망한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말 바꾸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되고 도이치뱅크 두 개의 독일 암호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협상 블룸버그 도이치뱅크는 전통적으로 유로존에서도 가장 큰 그죠? 그런 은행이죠. 그러니까 항상 논란의 중심에는 도이치뱅크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망하진 않아. 이게 사실 유태인들 금융 세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전통 금융이 이 암호화 회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하여튼 뭐 요런 얘기. 그래서 전통 금융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신한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기존 미디어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직접적으로 지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은행원들은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죠. 운전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수뇌부가 이 사진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아마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캐치를 해서 이미 4, 5년 전부터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 이제 지진 얘기로 넘어와서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패러다임이나 흐름에 관해서 좀 스트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터키 시리아 지진 사망자 7,000명 넘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호주하고 뉴질랜드 정상회담 대중국 교역 강조. 이 호주라는 나라가 쿼드라고 있거든요.
쿼드는 뭐 아시겠지만 인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유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뭐 영국하고 몇몇 개 이제 강대국이 조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 뭐 5개 국가인가? 예, 조성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대만이 여기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인도가 말려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건 끝까지 저는 이제 못 들어갈 거라고,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인도는 중립 입장을 계속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가 중국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인도가 움직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얘네 입장에서는. 예, 앞으로도 힘이 부강해질 텐데. 근데 어쨌건 호주도 돌아서서 쿼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교역 강조한다. 과연 이런 얘기가 과연 이 시점에서 왜 얘기가 비하인드에 나오고 있는지. 어쨌건 서서히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부동산하고 이제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 아마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내진 설계 얘기를 아마 저한테 이제 하는 부동산 업자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는 내진 설계 뭐 진도 얼마 이상은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걸 표방해서 아마 얘기하는 그런 데 되게 많을 건데, 이게 진도, 예를 들어서 진도 7.0을 넘어서 진도 8 이상 넘어가서 9에 달하면 이거는 메가톤급 지진이거든요. 이거는 내진 설계고 뭐고 다 의미 없어. 그냥 땅을 다 찢어버리는 건데. 다음 대지진은 이스탄불, 일본, 수도권도 시간 문제. 이게 위기감 조성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심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도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거다. 일본 정부 규모 7.0 이상 강진이 30년 안에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30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 터키에서 저 정도 지진이 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30년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10년 안으로 한다, 5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우왕좌왕 하겠죠. 근데 일본 강진은 일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나라 지진도 깨울 수가 있다. 한반도 지각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임박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강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층 조사와 내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내진 설계되어 있는 주택이 일본보다 현저하게 없죠.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도 분명히 변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고층 건물에 관한 인식이. 분명히.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마 향후에 이동 플랜이나 투자 플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 랜드,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과거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지금 가장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데 여기 북미예요. 제가 여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리고 여기 남미 쪽. 메가톤급 지진은 아닌데 지금 이 에너지가 어디로,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5년, 길어야 10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것도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슬슬 이제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지방 얘기 나오다가 서울도 폐교 도미노 덮쳐 인구 절벽 성큼.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배에 물이 차서 배가 물속에 가라앉아야 그때 인지를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어야 그때 인식을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미디어들도 진짜 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겠죠. 작년에 12월에
사람들 폭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되게 저가격이었는데 그때 손절하게 만들고 지금 와서 일정 부분 올라가니까 각종 경제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현고 확보하면 안 된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지금 또 매수를 하래. 참 근데 그거를 구분을 그래서 어쨌건 뭐 지구 환경이 어쨌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는 에? 뭐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은하철도 999 이게 테슬라 아니면 스페이스 X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스페이스 셔틀 그러니까 뭐 우주 왕복선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만 뭐 이거를 타고 왕래를 하고 뭐 행성 간 이동을 하고 뭐 먼 훗날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구는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뭐 자동차를 몇 대 팔았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여기에 이거는 대중이 그리는 그림이고 이번에 자동차를 몇 대 팔았어요. 뭐 BYD하고 뭐 경쟁해서 뭐 어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크기고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퍼즐의 크기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끝에 결과가 테슬라 뭐 스페이스 X 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러시아가 가즈프롬뱅크는 소득 손실을 두려워하여 CBDC 출시를 느리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가즈프롬뱅 여기가 뭐냐면 뭐 가즈프롬이라는 회사를 뭐 아마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푸틴의 뭐 캐시카우? 예. 하여튼 뭐 그런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뭐 그러다 그래서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가즈프롬이 뭐 6조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꽤 많이 돈을 근데 이 가즈프롬 뱅크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CBDC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맞다. 근데 어쨌건 뭐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오고 다음 주 가서 출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인구하고 이제 관련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정년을 65세에서 여기 보면 노인을 취급하는 걸 72.6세는 돼야 노인이다. 여기 사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2016년에 하면은 뭐 AI가 이거를 커버할 거고 뭐 로봇 산업이 이걸 커버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껴 있어야 규모의 경제학이 조성이 되는 건데 이걸로 그러니까 메꿀 수 있는 게 있고 메꿀 수 없는 게 있거든. 예. 근데 어쨌건 현재 상황이 이렇고 미디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 오징어가 7,000원 다시 되찾은 뭐 금징어라고 여기 써 있어서 근데 오징어가 참 비싸요. 그죠? 국산 오징어. 그러니까 뭐 수입 오징어는 맛 없죠. 물컹물컹하고 국산 오징어는 또 비싸고 근데 지금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7,000원인데 2024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뭐 풍년이 돼서 이게 갑자기 3,500원이 될까요? 나중에는 지금 7,000원인데 한 마리에 15,000원 얘기 나오고 2025년 정도 가면 한 마리에 2만 원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징어 5마리 사면 10만 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오징어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바다도 지금 오염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증권사들 뭐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확대 24시간 거래도라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인 시장 있죠? 코인 시장. 코인 시장 우리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국경이 없어요. 메타버스 시간의 제약이 있나요? 달이 뜨고 해가 뜨나요? 24시간
메타버스, 가상현실 24시간 돌아가요. 근데 코인 시장은 여기 결부가 돼. 근데 증권사들이 24시간 거래를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는 결국엔 크로스오버되는 형태가 있을 거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들과 토크나이즈된 증권이 결국에는 크로스돼서 어떤 그런 성격이 주어질 거다.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진짜 먼 훗날 얘기고, 어쨌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자산 가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은 토크나이즈화 될 거고, 이게 증권형, 일명 뭐 국내 미디어에서는 뭐 토큰 증권?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국내에서 법안이 발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이런 뭐 기초적인 법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거를 은근히 발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XRP 뭐 증권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다 불안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건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그리고 카뱅 작년 순이익 2631억, 수익 다변화 효과. 이 작년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나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겹쳐서 카카오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막 대서특필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어느 순간 카뱅의 주식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어저께는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 올라섰다. 그거 갖다도 아마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들어간 게 사실은 SM이 더 클 수 있는 확장성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이수만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카카오의 경영진이 개입이 돼서 아마 SM을 움직이는 게, 그게 더 아마 글로벌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시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에셋, 토큰증권 사업 추진, 코나체인, 뭐 플랫폼 상용화, 여기서 미래에셋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은 홍콩에, 그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에 관해서 상품 출시를 했죠. 그게 또 승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뭐 5월달 정도 되면 현물 ETF에 관한 가시적인 얘기가 뭐 결론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이 근거 없이 그냥 미래 에셋이나 이런 데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점진적인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도 당했다. MZ세대 권고사직 브이로그 쏟아지는 이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댓글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MZ세대를 싫어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뭐 업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귀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짐작은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 이제 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1295표가 좋아요 눌렀고 271표가 싫어를 눌렀어요. 근데 MZ세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당한 게 아니고 그동안 너거들이 사회생활을 잘못한 거요. 요즘 MZ 뽑으면 아주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 업무 남아도 칼퇴근, 징검다리 연휴는 무조건 휴가 내서 달아서 쉬어야 되고, 업무 대행자 과부하 걸리던지 말던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업무 파악 안 된 거 지적하면 꼰대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오히려 달려들고, 한간에 이런 말이 있다. MZ하고 소통이 제일 쓸데없는 짓이라고. 들어보면 전부 본인한테 맞춰달라는 거. 이렇게 생활해놓고 불황에 살아남길 바라냐. 이제 감이 좀 오냐.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정신들 차려. 카카오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승진하면서 삼성전자 뭐 기획실 같은데, 그런 뭐 핫바리 이런 데 말고, 카피하고 막 그 어떤 생산성 없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기획실 정도가 그렇게 초엘리트 정도 되는 일부 MZ세대 진짜 깨어난 그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되면, 여기서 챗 GPT를 사용하면서 더 두뇌 회전이 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갈비집에서 알바하는 거?
갈비집에서 알바하고 뭐 허접한 일, 노가다판에서 이런 시급을 되게 짜게 준다, 힘들다, 짜증난다, 사람 대기.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유튜브 채널의 주 계층이 제 나이대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40대 이제 중후반이니까. 근데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갈비집에서 갈비 자르고 고기 구워주고 뭐 서빙하고 아니면 뭐 노가다판 가서 삽질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런저런 일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뭐 업신 여기는 그런 뭐 택배 배달.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사실 배울 게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 기술도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뭐가 됐든 하다못해 뭐 갈비집에서 고기 구워주는 것도 사람 상대하면서 아니면 영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 돌아가면서 보면서 분명히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배울 게 있고,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나중에 노후를 결정하는 거고. 어?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뭐 사람들은 뭐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게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MZ 세대는 특히나 그렇지 않을까.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권리는 주장은 엄청 하는데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는 100%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부의 MZ 세대도 분명히 되게 많은 거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시는 뭐 대표님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